자, 우리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는데요. 주택법이 7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주택법은 분량이 엄청나게 많지만 나오는 법만 나온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우리가요 7개 중에서 한 5, 6개, 한 개 정도는 일단 포기해도 괜찮아. 한 개 정도 포기하면은 공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체에서 절반이 하나 정도. 공부에도 못 맞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용어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 용어 정의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니까 일단 용어 정의를 철저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용어 정의를요. 목적,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점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가 2개 내지 3개, 7문제 중에. 그러면 용어 정의만 잘 외워도 이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해. 주택법의 용어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이상한 거 기본서 막 찾아서 막 외우고 자기가 주택 건설하는 사람도 아닌데 막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결과가 안 좋아. 일단 용어는 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이때 일부는요 문짝을 뜯어주는 일부가 아니야. 구분 소유권을 말해요. 101동 101호, 101호가 일부죠 건물에, 그렇죠? 예,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번이나 틀리게 나온 거,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X,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 단독주택은 광의,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이고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개가 있고요. 우리 건축법에는요. 단독주택 종류가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에 공간이라고 있다고요. 공간. 그러면 이 공간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들어가요. 공간은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요. 살림하는 걸 보호하는 법이거든. 공간은 살림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공간이 빠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읽어야 돼. 주택법상 단독주택, 그래서 요 3개만 말한다. 그러면 이 다중주택 하숙집 같은 건데요. 주방을 공동 주방으로 쓰고 각 방마다 욕실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대학가 근처에서 광고를 내는데 다중주택 입주자 포함 이거 하고 대학생 쉐어하우스 입주자 포함 어디가 더 잘 될까? 쉐어하우스. 왜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쉐어하우스가 어느 법에 나옵니까? 다중주택이야. 다중주택. 예. 있어 보이지? 예. 다중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은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산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아니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해요. 그래서 벽이나 복도, 계단, 주차장 같은 걸 공동으로 쓰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요.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기숙사까지. 근데 기숙사는 살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기숙사가 빠진 총 3개만 공동주택이에요. 여기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을 구별할 때는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로 구별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연립 다세대는 4개 층 이하.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 연결했다 그래도 하나의 동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가로에 나오는 거예요. 준주택 시험에 일단 나와. 준주택은요.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게 옛날에는 고시원이었어요. 노인복지주택이 뭐예요? 노인복지주택이 뭐야? 실버타운.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분양합니다. 분양이 안 돼. 실버타운 분양합니다. 분양이 돼. 예, 그렇죠? 오피스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준주택. 그래서 뉴스 호스텔 이런 거는 준주택 아니에요. 준주택 네 개는 다 외워야 돼. 이거는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내가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나 혼자 쓰는 면적은 25.7평이야. 25.7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다 어디 갔냐? 계단, 복도, 주차장 면적이 흩어 있는 거지.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 1세대,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5.7평에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 그럽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가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나오는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뭔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번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2번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국민주택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은요.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한 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맞춰보세요. 현대건설이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을 받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은 주택. 국민주택이야 민영주택이야? 국민주택이에요. 예, 현대건설이 지어도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받아서 85로 지으면 국민주택. 그러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게 아니라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주택을 다 민영주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제위원께서요 공부를 잘 못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고 기출문제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옳은 질문을 해놨어요. 다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퇴출됐어요. 예, 퇴출되고 다 맞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택법은 개정이 워낙 심하거든요. 주택법은 스트레스 받아. 예. 그래서 강의를 해놓고 난 다음 좀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뉴스에 나와요. 예. 주택법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개정이 됐고 1년에 몇 번씩. 하여튼 부동산 정책의 절반은 주택법, 절반은 재개발 재건축.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법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것은 요 문제 빼놓고는 다 개정된 걸 잘못 낸 거예요. 개정된 것을 개정된지 모르고 내거나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정도 안 됐는데 출제위원이 공부를 못해서 잘못 냈다. 다 맞게 퇴출되고 바보 소리 듣고.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 소유권은요.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은 거죠. 요것은 분양받는 사람이 가진다. 이게 이제 토지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사용료를 돈으로 내야 됩니다. 몇만 원씩. 사업 주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그래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불러. 그러면 누가 사업 주체가 되는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번은 건설회사를 말해요.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조성 사업자. 건설회사요. 현대건설. 4번이 기타. 기타는 2명이 나와요. 기타는 2명. 2명이 주택조합하고요. 조합하고 고용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우리는 고용자라 그래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원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면 고용자로서 주택 건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택조합은 3개예요. 3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든 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 만든 게 직장주택조합. 지난번에 제가 본 것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포스코가 직장주택조합 만들어서 경기도에다가 아파트 짓더라고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기 설립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이제 주택단지가 있어요. 우리 주택단지는요, 세트로 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택단지 안에 세트로 지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요, 주택하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단지 내 상을 세트로 지어야 되는데,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잘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요. 단절. 근데 이 단절된 시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시설들이 있어요. 힘든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 잘렸어. 예. 자동차 전용 도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철도, 그렇죠? 철도. 그 다음에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 계획 예정 도로. 1, 2, 3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봐요. 그 얘기는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폭 8m 이상 도시 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이에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가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 시설,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 운동 시설, 헬스장, 경로당까지가 복리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은요, 정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집 풀면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다시 주택법에서도 기반시설 그러고요. 기간시설, 도로 등등 이것을 기간시설 그럽니다. 간선시설, 도로 등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굵은 수도관, 굵은 가스관 이런 겁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까지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고 본다. 공구는 공사 구간을 말해요. 그래서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2번이에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했다. 시험 문제,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 600세대지. 공구별 최고 300세대 이상은, 최저가 300 이상은 돼야 되니까 600세대가 돼야지만 공구를 분할할 수가 있다고. 300. 그렇죠? 예.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간의 거리는 6m 이상 너비로 경계를 설정해라.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저 이것만 보면 열받습니다. 예전에 국토부에서는요, 원래 국토부가 원래 밥을 안 사줘요, 민간인한테. 밥 사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요, 연락이 왔어요. 라마다 서울 호텔에 아침 7시까지 오셔서 조식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자고. 갔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하나 주면서 당시에 40평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을 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차피 40평대 아파트는 욕실이 2개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욕실 2개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부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부엌을 하나 더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르고 기존에 현관 있을 테니까 이쪽에 쪽문을 하나 만들고 이것을 문을 설치하거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서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해서 이걸 하나 임대할 수 있게 하자. 혼났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신설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야, 스테이크 하나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스테이크 하나 얻어먹고 욕 먹고 말이야 이거. 예.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종류가 2개예요. 제가 제안한 게 이거예요. 이거였습니다. 2번을 먼저 볼게요. 처음에는 한 세대가 사는 것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공사를 통해서 둘로 쪼개는 게 2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이것도 가르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무슨 뜻이냐면 공동주택에서는 공사를 하려면요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돼요. 그냥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받고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조건: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서는 기존 세대에 포함해서 2세대 이하 2개로 쪼개는 것만 가능합니다.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둘로 쪼갠 것이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넘으면 안 돼. 해당 한 개의 동호의 3분의 1 넘으면 안 돼. 왜? 주차장이 부족해지거든. 다만 시군구청장이 주택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기준 넘을 수 있다. 왜? 처음 지을 때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구조 화재. 이 화재자 보니까 목이 아프구나. 구조 화재 소방. 이게 막 가슴이 막 닿네 그냥. 응? 피난 안전. 그 내가 왕강기도 내가 잘 타는데 왕강기. 내가 한국 등산학교 출신이잖아. 그래서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1번. 이거는 처음 지을 때부터 2개로 짓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비교. 건축법과 주택법.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주체. 건축법은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주택법은 건물 지을 때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물 다 지었을 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 건물을 쓸 수가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예요. 사용 검사. 용어를 갖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대를 짓는다. 하나의 사업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짓는다. 주택법 적용. 29개까지는요. 건축법 적용. 예.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건축 허가 받고 지었대. 그러면 기껏 해봤자 29개라는 것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럼 뭐예요? 30세대 이상은 지었다는 얘기지. 처음 지을 때부터 2개로 쪼갠 거예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전용 면적 합계도 3분의 1을 넘지 않게 쪼개야 됩니다. 쪼갠 것들의 면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준 등을 갖다 적용할 때는요. 세대 수는 이걸 2개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예상 문제. 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계속 개정되면 시험에 나왔거든. 이번에 개정됐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돼. 그러면 종류가 3개예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저 아파트형 주택의 옛날 이름은요.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예전에는 원룸형 주택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소형 주택으로. 그러다가 이번에 몇 달 전에 바뀐 게 아파트형 주택이에요. 형 주택. 한번 여쭤볼게요. 원룸하고 소형 주택 어느 쪽에 더 있어 보여? 소형 주택. 너 어디에 사니? 원룸에. 너 어디에 사니? 소형 주택에. 근데 이 원룸이 5개 층 이상이면 뭐가 돼? 아파트가 되잖아. 그렇죠? 너 어디에 사니? 나 아파트 하고 형자 조그맣게 해야 돼. 아파트 형에 살아. 아파트. 예. 예.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 형 주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있어 보이지 않나? 소형 주택보다는. 그래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얼마 전에. 바꾸고 조건도 바꿨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고 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파트형 주택은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란 뜻이죠. 그렇죠? 예.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아파트. 그러니까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야.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해라.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요. 원룸형 주택일 때 의정부에서 불이 난 거야. 예. 7시 뉴스에요.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났다고. 8시 뉴스에 SBS는 의정부에 있는 원룸형 주택에서 불났다고. 9시 KBS 뉴스에는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났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고 있다가 오늘 하루에 의정부에 불에 3군데나 났나 봐. 어디 그랬더니 원룸에서도 났고 아파트 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났다. 다 같은 거죠.
이거 유지 잘못된 거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원룸형 주택 맞아. 근데 5개 층 이상이야. 아파트고. 그다음엔 도시형 생활주택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예. 어떻게 그 정부는 하루에 3군데나 불나냐고. 예.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맞다 그랬습니다. 엄두가 안 나. 예. 강의할 때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단지형 연립과 또 단지형 다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연립을 짓겠다, 다세대를 짓겠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짓거나 일반적인 연립이나 다세대를 짓거나.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일단 대지 면적이 똑같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어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 면적을 줄여줘. 뭐 경로당을 얼마 확보해라? 줄여. 단 주차장만 안 줄여줘.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요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와, 연립 다세는 원래 4개 층이 한데 얘네들은 한 층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대지에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를 짓고요. 이 아파트형 주택이 바로 예전에 원룸형 주택인데 이거는 혜택이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는 거예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8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는요. 한 층에 6개씩 원룸을 6, 4, 24, 24개를 딱 집어넣으면 주차장 8대면 돼. 예전에. 근데 지역마다 요즘 틀려요. 더 강화시킨 데도 있어요. 그러면 16대의 주차장이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좁은 대지에 더 많은 원룸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었어요. 초기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강화를 시킵니다. 주차장 더 많이 설치하라 그래. 왜? 동네 주차난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건물 같은 건물 안에 설치 못해요.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이게 뭐야 이거? 집주인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일반 주택 같이 건축하는 거 가능하다. 왜? 기존의 주택을 개조해서 원룸을 만드는 거죠.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플러스 아파트형 안 돼. 단지형 다세대 플러스 아파트형 안 된다고요. 같은 건물은. 예. 그다음 이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핵심 단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건강 친화형 주택 핵심 단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최소화. 그죠? 이산화탄소가 바로 건강 친화형이 아니에요. 예. 바꿔서 냅니다 시험에. 장수명 주택.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장수만세네. 그죠? 오랫동안 살 수 있게. 그래서 핵심 단어 3개.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게 있으면은 장수명 주택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나와요. 리모델링.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면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로를 빼고 한번 읽는 거예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로부터 15년 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면 이거 리모델링이다. 요때 공용 부분은 별도 증축할 수가 있고, 자 가로.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30% 이내가 아니라 40% 이내 증축해도 리모델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요,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시험 문제죠.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근데 단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위에 쌓다 보면 무너질 수가 있는 위험해요. 수직 증축은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위로 3개 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기존 건물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 층만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구조도를 보유해라. 구조도 보유. 구조도 보고 수직 증축에도 안 무너지겠다 판단될 때만 수직 증축 가능하다는 거죠. 수직 증축을 많이 할수록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 없어지겠네. 줄어들겠지, 그렇죠? 수직으로 해서 이것도 분양할 테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 이제 주택의 이제 건설 파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등록 사업자는요, 건설회사는 다 등록 사업자예요. 앞에 연간 나오죠. 1년 내내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야, 시행하려는 자야, 하려는 자, 하려고 하는 자라 등록하면 사업 주체가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1년 내내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는 등록하면은 등록 사업자로서 사업 주체가 돼요. 연간 1년 내내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돼요. 현대건설 뭐 다 등록 사업자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하겠습니까? LH와 지방공사 이미 등록 상태입니다. 등록 안 해도 돼. 4번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바로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으로 사람들 집 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일하려고 전화했더니 어떤 걸 잘하시냐 해서 내가 집값 오를 만한데 찍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고 못질할 사람이 필요하대. 못했습니다. 전화해보세요. 내가 물어본다니 뭘 잘하는지 물어본다니까.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하자는 사업 주체가 되는데 단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만 등록하지 않아도 비등록 사업 주체가 돼요.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죠, 그렇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바로 고용자인데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돼요. 자, 이제 주택 조합이 나옵니다. 자, 설립과 관련되는 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 해산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라 그러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조합원이 20명 미만이라도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충족할 요건이 있습니다. 1번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돼요.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300세대 짓겠다. 조합은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일단 150명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30세대를 짓겠다. 조합은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15명 그러면 안 되지. 최소 몇 명이라 그랬어? 20명 이상이라 그랬지. 설명하고 3초 지나서 물어봤는데 틀려. 예. 여러분들도 이 공법 강의를 오래 하게 되면요 인내심만 들어. 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인내심만 들어. 그리고 막 이해를 막 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원의 이제 자격 요건이 되죠. 단 조합원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때는요. 조합원 자격 없어도 조합원이 돼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 같은 지역에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라서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할 때는 그 복리시설 소유자,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직장주택조합 중에서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안 받고요. 설립 신고만 하면 돼요. 설립 신고만 하면 되고 단 조합원 자격은 주택 있으면 안 돼. 무주택자만 가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주택법 시험. 주택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요. 요거는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 안 받고. 그리고 조합원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는 조합원이 안 돼. 무주택자만. 그러면 제가 그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했다 그랬을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만 했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만 조합원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로 상실했을 때는요.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금지 규정 없어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요. 교체나 신규 가입 금지. 예외가 있다. 1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300세대 지을 때 150명만 있으면 설립인가 받는다 그랬죠. 이때 150명이 모이면 이 사람 우리가 제1조합원이라고 편의상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150명을 추가 모집하겠죠. 그 사람들 제2조합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일반 분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자기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라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너 제1조합원이냐 제2조합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던가 너 설립할 때부터 조합원이었냐 나중에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됐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 사회당할 때 사망 그다음에 판결이나 양도로 변경됐을 때 조합원 수가 50% 미만 됐을 때 그렇죠?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조합원이 자격 상실했을 때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수가 50% 미만 될 때 일단 다 충원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함정으로 나와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합니다. 인가일이 아니야. 인가 신청일.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함정으로 나와 있지 모르네요. 그다음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 있습니다. 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 권원은 뭐예요? 권원. 사용 권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하여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원을 말한다.
확보해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2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저는 이 조문을 갖다가 5년 전에 신설했을 때 전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단어가 선착순이야. 이거 조문을 신설할 때 신참인 거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청서의 접수순이라 그래. 신청서의 접수순 써왔는데 신참이 자기가 아마 자기가 그랬을 거야. 저기 앞에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2명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선착순 쓴 거예요. 이게 법에서 쓸 단어입니까? 이게 법에서 붕괴하는 거죠. 우리 붕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선착순. 주택조합 발기인은 자격 기준 갖춰야 되고요. 자, 발기인이 예전에요. 돈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다 날려먹고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발기인은 주택조합 가입과 동일한 권리 무슨 뜻이에요? 특혜를 못 준다는 거예요. 동일해. 예. 그다음에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집 주체 예전에는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1명 모집해 주면은 한 명당 1,000만 원씩 줬어요. 이제 부실할 때 그때 모집인이라 부르죠. 우리는 이제 법에는 모집 주체라고 합니다.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 납부해야 되는 일체의 금전을 가입비를 기간에 예치해야 돼. 그러니까 신탁사 같은데 예치해야 돼. 전에는 그 돈 가지고 뭐 해서 주식 투자나 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는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가 납니다. 여러분 민법의 도달주의, 발신주의 배우셨습니까? 원칙은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고요. 예,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격지자 간에 뭐요? 승낙. 예? 사원총회 소집 통지. 뭐 없어요? 안 물어볼게요. 근데 민법에만 발신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도 발신주의가 생겼어요. 왜냐 그러면 청약 처리하겠다고 이제 보내잖아요. 서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요. 우리 못 받았다 그러거든. 왜 도달주의니까 도달 안 했다 막 우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적용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돼요. 청약을 처리합니다 해놓고 3장을 만들어서 한 장 우체국이 보관, 한 장은 보내고 한 장은 내가 갖고 있고 우체국에서 발신한 그날이 효력이 생겨. 청약 효력이 생기는 발신주의. 여러분 민법을 좀 하니까 대화는 조금 된다 그래도 그렇죠? 발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상하게요. 법과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면은요. 교수님께서 이게 자세히 안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오래 남아. 졸업한 다음에 한참 지나도 지금도 법조문을 다 외우거든. 민법조문 같은 거는. 저만 그냥 우리 법대 다 그래요. 물론 공법은 못 외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학원에서는 빨리는 배우는데 기억이 시험 끝나고 나면 안 나. 이상해. 학원에서 빨리는 배우는데 오래는 안 가. 시험 볼 때만 딱 합격할 정도가 돼. 그렇죠. 그러면 되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 하여튼 또 15% 이상 토지 소유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합 모집하는 게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이런 요건 없어도 돼요. 변경이나 해산은 이런 요건 필요 없어요. 해산하는데 무슨 요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요. 여기 동의 요건 나옵니다.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 동을 리모델링할 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아파트 평수를 고려한 거예요. 평수가 크면 의결권도 더 커져.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 누구라 그랬어요? 건설회사.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자, 이거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죠. 주택법에서 설립 신고 보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왔던 단일 지문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이기 시험 나와요. 이걸 제외한 주택조합은 두 개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왜 제외합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하는 조합이고 우선 공급하는 조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요.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거하고 환급 청구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고 나서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가? 2년. 그렇죠? 2년.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한테 종속돼 버려. 단 이게 권리가 단절되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괜찮다. 예외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해산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 3년 사업계획 4자 3년 4년. 모집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 못 받았을 때는요.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소리가 이거 넘기는 소리야.